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에너지는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뭐 하기도 한다? 바뀌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천정의 LED는 무슨 에너지가 되고 있다?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그리고 일부 열 에너지로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전자기 유도라는 게 있어요. 유도, 이거 왠지 전에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잖아. 언제? 전기할 때, 정전기할 때. 정전기 유도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해요? 전기 파트 맨 앞에 정전기 유도라는 게 있었어. 그러면 참고로 정전기 유도라는 게 뭐였는지를 잠깐 복습하자면, 도체 부근에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치, 여기가 중요해. 전자가 이동하여 양 끝이 서로 다른 극성으로 대전됐다. 우리가 정전기 파트에서는 요 다른 극성으로 대전되었다를 이야기를 중시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전자가 이동했다. 뭐 때문에? 대전체의 접근으로. 그러니까 정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전자의 움직임을 유도했다, 꼬셨다, 이런 소리야. 우리가 유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살살 꼬드겨낸다, 이런 뜻이지. 공식을 유도하세요. 값을 유도하세요. 이건 우리 수학 문제 할 때 한 번씩 보는 문장이잖아. 뭐야? 주어진 조건이나 그 순서에 맞게 지금 주어진 식을 살살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드세요, 이런 뜻이잖아. 아니면 남자애들 유도미사일 무슨 뜻이야? 적기가 막 도망쳐가는 거 따라가서 맞추는 미사일이 유도미사일. 그러면 전자기 유도는 뭐냐? 전자기 유도는 원래 패러데이라는 과학자랑 렌츠라는 과학자 두 명이서 각자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는데, 원래 발표한 순서는 패러데이가 먼저 하고 렌츠가 나중에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기에는 렌츠를 먼저 배우고 패러데이를 나중에 배우는 게 이해가 쉬워. 전자기 유도. 자, 첫 번째. 렌츠 법칙. 이건 색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색깔로 그리는 게 낫겠다. 자, 렌츠 법칙 중요해서 색깔 바꿔볼게요. 렌츠라는 과학자는 전자기 유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 솔레노이드 코일 있죠?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 방향 만들었던 거 기억해요? 전자기 파트에서 이거 기억하지? 솔레노이드 내부 공간을 지나는, 어디 말하는 건지 알겠죠? 원통 가운데 안쪽에 자기장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때.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때. 자, 변화를 감소시키고 변화를 방해하고 변화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뭐가 생긴다? 유도 자기장과 유도 전류가 생성된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유도 자기장이랑 유도 전류가 생성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렌츠 법칙이고,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전자기유도는 사실 이 렌츠 법칙에 집중을 합니다. 기본 개념은.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떤 식의 이야기인지. 일단 솔레노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솔레노이드. 코일을 좀 감아서 봐야 되겠지? 코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검류계라는 장치를 하나 달아 놓을게요. 검류계라는 장치는 어떤 장치냐? 되게 간단합니다. 전류가 이쪽을 A단자, 이쪽을 B단자라고 할 때 전류가 A쪽에서 B쪽으로 흐르는지 혹은 B에서 A쪽으로 흐르는지만 알려줄 수 있는 장치예요. 물론 요즘에 실제로 그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검류계는 방향도 알 수 있고 전류 세기도 잴 수 있는 좋은 기계들이 있지만 일단은 방향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회로 잘 봐봐. 건전지 있냐? 전원장치 있어요? 없지? 건전지나 전원장치, 즉 전압이 없으면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없다, 그죠? 전류가 못 흐르는데 여기 문제 봐봐. 자, 첫 번째 단계.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킨다.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자기장의 변화 일으키기. 요 앞에서 자석을 알짱대면 되겠지. 맞지? 여기서 자석이 막 움직여 다니면 요 솔레노이드 통 안에 자기장이 변하겠죠. 당연히 자석 부근이니까.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는데 쉽게 말해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그죠? 맞지?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자석이 가까워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할 거고, 그지? 멀어지면 세기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자석이 N극이면 이쪽 방향에 자기장이 생길 거고, 그죠? 여기 자석이 S극이면 왼쪽 방향의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 패턴은 총 몇 가지다? 네 가지가 되겠죠. 맞지? 어떻게 네 가지다? N극이 접근한다. N극이 빠져나온다. S극이 접근한다. S극이 빠져나온다. 네 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석의 이동으로 생기는 자기장 변화는
이쪽으로 강해질 거고, n이 멀어지면 이쪽으로 약해지겠지. s가 접근하면 반대 방향 자기장이 강해질 거고, s가 멀어지면 반대 방향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자, 근데 여기 요거 한번 봅시다. 변화를 감소시키고 방해하고 억제시키려면, 변화가 감소, 방해, 억제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기가 강해질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안 강해지겠지, 합쳐서. 맞지? 그러면 세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안 약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뭐가 생기면 된다? 자기장이 생성되면 되잖아. 추가로 여기에 코일에 어떻게? 저절로. 그래서 유도되는 자기장이 강해지니까 반대로 생겨야 되죠. 약해지니까 같은 방향으로 생겨야 되지. 강해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생겨야 되고, 약해지니까 같은 방향으로 생겨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사실 좀 더 쉽게 찾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면 되잖아.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면 되겠지. 맞죠?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이 자석을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 자석 움직이는 걸 방해하면 안 움직이는 것처럼 효과가 날 거 아니야. 맞죠? 어떻게? N극이 접근하는 게 싫으면 코일 요쪽이 무슨 극이 되면 돼? 그치, 여기가 N극이 되면 되는 거야. 자, N극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게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되잖아? S극이 되면 돼. 솔레노이드 요쪽이. 가까운 쪽이 항상. 자, S극이 들이댑니다. 못 들이대게 밀어내고 싶어요. 무슨 극이 오면 돼? S극이지. N극이 오면 잡아당길 거 아니야. 맞지? S극이 갑니다. 잡아야 되죠. 무슨 극이 오면 된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유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유도 전류는 첫 번째는 요렇게 돌면 되겠지. 우리 옳은 나사 법칙. 요렇게 돌면 되는,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돌면 되겠지. 전류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N극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어떻게? A에서 B로 검유계를 통과해야 되겠네? 그럼 이쪽이 S극이 되려면 이렇게 돌아야 되죠. 맞지? 그럼 어떻게? 여기서는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고, B에서 A로 전류가 흐르면 되겠지? 요 두 개는. 얘는 다시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면 됩니다. 요렇게 흐르는 게 전자기 유도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다?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솔레노이드 앞에 있는 자석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전류 방향은 같다 다르다? 서로
반대로 전류가 흐르겠죠. 맞지? 근데 이거 왔다 갔다가 쉬울까 어려울까?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운동을 만드는 게 쉬울까? 빙빙빙빙빙 돌리는 운동을 만드는 게 쉬울까? 기계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치를 운동시킨다고 할 때. 왔다 갔다가 어려워요? 빙빙빙이 어려워요? 왔다 갔다가 어렵죠. 그 레고 테크닉 같은 거도 자동차 엔진 같은 거 모양대로 만들어서 보면 이거 피스톤 왔다 갔다 하는 거 장치 있잖아. 근데 그거 잘 만들어져 안 돼. 맨날 걸리고 끽끽끽거리고 잘 안 움직여지잖아. 왜?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이 실제로 만들기가 어려운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빙빙빙 돌리는 장치를 만들면 되죠. 어떻게? 코일을 놓고 자석을 돌려버리거나 혹은 자석을 놓고 코일을 돌려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기가 생겨서 흐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장치는 사실 여러분들 과학 좋아하면 한 번쯤은 가봤을 것 같아요. 저기 송정에 오시리아역에 롯데월드 옆에 뭐가 있게? 부산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가본 적 있어 혹시? 그리고 거기 1층에 보면 그 유아체험관이라고 있어요. 1층 딱 정문 들어가서 왼편에. 그 막 풍선 같은 것도 막 바람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한 구석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빠져 살았던 기계가 옛날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토곡에 있었어요. 중등영재원 부산시 중등영재원 자리가 옛날은 과학관 자리인데 지금은 거기 저기 송정에가 있는 거거든. 남자라면 사나이라면 그 장치를 보고 나서 절대 그냥 못 지나치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체험 기계가. 발전기예요. 손 발전기예요. 근데 왜 한번 체험을 하면 결코 그냥 못 가냐? 딱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돌리는 레버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 레버를 돌리면 그 케이스 안쪽에 있는 기계에 보면은 코일이 이렇게 고정돼 있고 말굽 자석을 이렇게 빙빙빙 내가 돌리는 대로 이게 돌아가게 만드는 장치야. 근데 왜 못 일어나느냐? 옆에 전구가 3개가 있어요. 세로로 딱 3개가 전구가 있어. 천천히 돌리기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상관없어요. 이걸 돌리기 시작하잖아? 맨 밑에 전구가 켜져요. 좀 더 빠르게 돌리잖아? 두 번째 전구가 켜져요. 엄청 빠르게 돌리잖아? 세 번째 전구까지 켜집니다. 친구가 전구 3개 켰는데 나는 전구 2개밖에 못 켰다. 자, 그 자리를 뜰 수 있어 없어? 친구가 막 뭐 돌리고 있어. 근데 전구에 불이 삥삥삥 들어와. 재밌겠다. 나도 돌려보자고 돌렸는데 전구 3개가 안 들어와. 자,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그치, 이건 절대 못 일어나지. 자, 그 자리를 뜰 수 있을까 없을까? 불 3개 켜기 전에. 이제 딱 중학교쯤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야생애 한번 던져지고 나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못 듭니다. 거기는. 선생님도 집에 애들 데리고 한 2번인가 놀러 갔었는데 거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돈 내고 보는 거. 옛날에는 공짜였는데 그 3층에 플라네타리움 관람이 있어요. 그 돔 모양의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의자 보고 하고 천장 딱 보고 있으면은 불 딱 끄고 레이저 가지고 별자리 다 보여주고 별자리 이야기하고 계절별로 이야기하고 막 한 10분 20분 그 보고 나오는 거 있거든. 되게 재밌습니다.
한 번쯤 가보는 거 추천드릴 만합니다. 롯데월드만 가지 마시고 그 옆에 한 번쯤 한번 찾아보면 재밌어요. 각종 과학 행사 같은 것들 많이 하고 하니까 한 번쯤 추천할 만한데 그런 장치가 있다. 거기에 그럼 전구의 불이 뿅뿅뿅 켜진다는 것은 그거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그 다음 전구에 불 켜지고 그 다음 전구에 불 켜지도록 장치를 만들었다는 소리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가? 지금 몇 년째 학생들 딱 시험 기간만 되면 인스타, 페이스북, X, 그다음에 스레드 어쨌거나 각종 SNS에 몇 년째 우려먹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전교 1등 아이가 서술형 문제 때문에 과학 A를 놓치게 생겼습니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딱 요 내용이야.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저 그림 있죠? ESC 책에도 있고 내가 준 프린트에도 있는 저 코일 부분의 자석을 움직이는 저 그림을 딱 올려놓고 시험 문제가 그거였어요. 서술형 문제인데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서술하시오였어.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생성되는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누가 정리한 거냐? 심화 개념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패러데이라는 과학자는 렌츠보다 앞서서 유도되는 전기의 전압의 크기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한 과학자인데 유도 전압의 크기는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공식 자체보다 사실 그 서술형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공식의 풀이를 적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책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나눠준 프린트물에 살짝 오류가 있어. 유도 전류의 세기. 여긴 잘 돼 있네. 여긴 보자. 유도 전류. 여기는 셀수록 빠르게 움직일수록 많이 잘 돼 있네요. 문제가 뭐였냐면 자, 요거 식을 풀어 드릴게요. n이 뭐냐면 코일을 감은 횟수입니다. 몇 바퀴나 감았냐. 그 다음에 여기 파이. 얘가 원래 자기 선속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코일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자기장 세기 곱하기 그 단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냥 자석을 세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코일을 많이 감으면 되고 마지막이 이 부분이에요. 델타 t분의 델타. 이거 우리 운동할 때 본 것 같지 않냐? 비슷한 모양? 속력 공식이 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때 시간이 델타 t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s가 빠르기였단 말이야.
근데 빠르기를 공식대로 설명하면 시간당 변화율이에요. 시간당 거리 변화, 즉 시간당 위치 변화. 그럼 여기는 뭐다? 시간당 자기장이 얼마나 변화했느냐의 뜻인데, 이게 변화는 빠르기, 스피드를 뜻하는 공식이야. 그러면 이 공식을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강한 자석으로 솔레노이드 코일을 많이 감아놓고 자석을 어떻게 움직이면 된다? 빠르게 움직이면 된다죠. 그 학생이 소수령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많이 감아야 된다를 촘촘하게 감아야 된다라고 썼어요. 들어봤죠, 당연히. 왜냐하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세기는 촘촘하게였거든. 이거 가지고 우리 전자석 만들기 할 때, 강한 전자석 만들 때 뭐야? 전류의 양을 늘린다. 촘촘하게 감는다. 철심을 넣는다 였단 말이야. 얘랑 썩 헷갈린 거야, 학생이. 그래 놓고 많이 감는다인데 촘촘하게 감는다라고 답을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 25점짜리 문제에서 10점을 감점을 때려버렸습니다. 나 되게 후하게 줬다 싶었어요. 나 인터넷 글을 봤어요. 맨 처음 논쟁이 됐을 때. 근데 걔는 자기가 10점이 까였는데 다른 거에서 감점이 있어가지고 90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A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B가 되지. 학교 선생님한테 항의를 했어. 이거 촘촘하게도 맞지 않느냐. 많이 감으면 저절로 촘촘하게 감긴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막 집단에는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거 보세요. 촘촘하게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고 들이댄 게 패러데이 법칙의 공식을 들고 와서 들이댄 게 아니라 뭘 갖고 왔다? 앙페르 법칙. 이거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세기 공식을 들고 와서 들이댄 거야.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새끼 아직 문제 이해 자체를 못했다고 15점까지 다 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가 이의 제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안 받아들여준다 그러고 뭐 행정심판을 건의 많이 하여튼 난리가 난 게 사실은 한 6,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시험 기간만 되면 아직도 우려먹어요. 인터넷에 조회수 증가용으로. 유튜브 쇼츠나 그런데. 근데 나 그거 보고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댓글을 달았었냐면요. 저 새끼 전교 1등 맞아요 라고. 유도 전류 색이랑 자기장의 색이랑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 그거 구별도 못하고 솔레노이드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전혀 다른 근거를 들고 와서 선생님 채점 잘못됐는데요 우기는 것 자체가 걔는 지금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완전히 딴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부분 점수 줄 이유가 뭐 있어? 문제를 아예 잘못 봤는데 꺼야지. 나 과학 선생님 잘했다고 봐요. 무슨 소리냐. 전자석은 촘촘하게가 맞아요.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요 솔레노이드 길이가 10cm짜리가 있고 20cm짜리가 있어. 10cm짜리에 100번 감은 거. 20cm짜리에 150번 감은 게 있다고 쳐요. 10cm에 100번, 20cm에 150번. 전자석을 만들면 누가 더 강한 전자석이 된다? 10cm 100번, 20cm에 150번. 전자석은 10cm에 100번이 더 강하죠. 왜? 전자석은 촘촘하게 감아야 되거든. 근데 발전기를 쓸 땐 뭐가 더 높은 전압이 만들어진다? 그치. 20cm에 150번이 높은 전압이 만들어져요. 그냥 많이만 감으면 돼. 공식 자체가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물리학이란 자연현상 혹은 여러가지 과학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 수학적인 공식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물리학이잖아요.
그 녀석은 개념 이해를 아예 못한 거다. 그러니까 난 15점도 많이 줬다. 다 까는 게 맞다. 어떻게 재판 났는지는 그 뒤에 뭐 알려진 바가 없긴 합니다만. 알겠어요? 여기가 일단 우리 전자기 유도와 유도 전류 파트입니다. 아, 요거 마무리 설명할게. 그럼 이거 어디 써요? 일상생활 어디에 있게? 발전기. 근데 발전기가 너희 집에 있냐? 집에 있을 만한 거. 교통카드, 그래, 맞아. 자, 갑자기 왜 교통카드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우리 교통카드 있잖아. 요런 카드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IC 칩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교통카드에 사실 요 바깥쪽 테두리, 어이씨, 잠시만. 또 이 지랄이네. 여기에 있는 이 IC 칩이 작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교통카드 버스에 있는 그 단말기 있잖아. 걔랑 전파를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카드에 전원장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카드를 딱 잘라서 뜯어보면 요 안쪽으로 요렇게 전원 공급용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끔씩 그 각종 쇼츠나 그런 데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또라이 같은 놈들이 나오죠. 자기 교통카드나 그런 거에 있는 IC칩 뽑아가지고 자기 피부에 이식해가지고 그거 다 구랍니다. 진짜 자기 팔에다가 그 교통카드나 이런 것들을 카드를 이식시키려면 칩만 넣는 게 아니라 요 밖에 이 코일까지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계에서 얘한테 자기장을 쏴줘요. 왔다 갔다 하는 자기장을. 그거를 이 코일이 받아서 전류를 만들고 그 전류로 카드 안에 있는 IC 칩이 작동을 해서 나는 어느 계좌랑 연결되어 있는 카드입니다를 뭐 한다? 기계한테 말해줘. 그러면 그 기계가 그거를 받아서 잔액을 확인한 뒤에 너 몇 시 몇 분에 어느 차에서 탄 거다라고 카드한테 데이터를 다시 줘. 알았어요 하고 카드가 딱 끊어지는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버스 탈 때 삑 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카드랑 기계랑 막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그 삑 갖다 댈 때. 그러면 이 카드에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 전기가 흘러야지 그걸 작동시킬 거 아니야. 건전지 안 들어있잖아. 맞죠? 그게 요 코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사실 뭐다?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도? 그렇지. 그 다음에 집에 인덕션이 있고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인덕션에 보통 한 개가 하이라이트고 두 개가 인덕션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나오는 걸 보니까. 차이가 뭐냐면 인덕션은 인덕션 전용 냄비나 인덕션 전용 팬을 써야 됩니다. 그게 좀 더 두껍고 무거운 냄비나 팬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하이라이트 칸은 그냥 아무 냄비나 올려놔도 돼요. 그러니까 인덕션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인덕션 기계에는 자기장 코일, 전자속 코일만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팬에 그 자기장을 받아서 유도전류를 만들어내는 솔레노이드랑 열을 내는 저항체가 팬 바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덕션은 자기장만 쏴주면 냄비가 뜨거워지는 거지. 인덕션은. 근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샤브샤브집 가면 있는 거 그거. 숫자 막 올리면 그 밑에 판때기가 뜨거워지는 거. 판때기 안에 코일 들어서 그 판때기가 뻘겋게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이라이트예요. 인덕션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전기기타, 각종 전기악기, 일렉기타라던가 일렉베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기타 몸에 코일이 들어있고요.
기타 줄 안에 자기장 성분, 자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줄을 뚱 띵구면 이게 자석 코일 위에서 줄이 막 떨리니까 여기에 전기 신호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크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간단하게 마이크는 좀 그려주는 게 좋아. 맨 앞에 우리 진동판이 있거든? 진동판 한쪽에 조그만한 자석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 음파가 와서 진동판을 앞뒤로 흔드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게 전기 신호가 돼서 가는 거고, 스피커는 요 구조가 반대로 돼 있다고 보면 돼. 전자석, 자석, 진동판, 소리.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또 코로나 같은 또 그런 엄청난 전염병이 돌면서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집에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데 내 대답이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에 놀고 있는 헤드폰을 들고 와서 마이크 꽂는 자리에 꽂고 헤드폰 내 볼륨을 올린 뒤에 제어판에서 헤드폰이 아니라 이거 마이크예요 라고 강제로 인식시킨 뒤에 헤드폰에다가 네! 라고 하면 소리 갑니다. 왜? 구조가 똑같아요. 마이크랑 스피커랑. 자,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합시다. 자, 소비 전력은 전에 전기 회로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기호는 파워라는 뜻의 P를 쓰고요.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를 씁니다. 와트 쓰는 단위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일과 에너지 할 때? 리을. 그래서 얘는 뭐와 같다? 인류라고 단위가 똑같아요. 즉 무슨 소리다? 개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 전력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중2 때 배운 전기 회로의 공식들을 한번 되새김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 뭐냐면, 자, 우리 전류 있었죠. 전류 공식이 뭐였게? 옴의 법칙 말고. 그거 다음 6강에 있겠지? 옴의 법칙 말고 전류의 공식 뜻. 전류는 뭐분의 뭐? 전류의 정의.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의 양. 그래서 시간당 흘러간 전하의 양. T분의 Q가 전류였어요. 1초에 얼마나 많은 전하들이 그 도선의 그 부분을 지나가느냐에 대한 뜻이야. 그리고 전하. 사실은 중등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덜 하길래 나는 좀 이야기를 해 줬었습니다. 전압의 정의. 전압이란 각 전하가 운반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었어요. 도선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데 그 전기 에너지를 누가 운반한다? 전하들이 에너지를 수송해 주잖아. 그래서 우리 전하량 보존 법칙이 뭐였어요? 회선을 따라 전기가 한 바퀴 돌 때 전자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그 전자가 운반한 뭐가 소비된다?
에너지가 소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지? 그럼 우리 요 두 가지 공식을 변형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앞에 집중. 자, 전류 공식은 결국 뭐야? 전하의 양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가 나오죠. 이거 우리 내 수업 들은 아이들은 너희들은 아마 이걸로 기억할 겁니다. 일성이 씨발로 와새끼는 6.25 일으킨 18 개새끼. 1쿨롱이라는 전하량은 1A가 1초 동안 지나가는 양이고 이때 전자개수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간 거다. 일성이 씨발로 와새끼는 6.25 일으킨 18 개새끼. 에미나이. 요런 게 있어요. 요즘은 요거 계산을 안 시키니까 안 해옵니다. 근데 봐봐. 그러니까 전하의 양은 전류와 그 전류가 흘러간 시간의 곱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돼? 전기 에너지는 결국 뭐다? 흘러간 전체 전하량과 전압의 곱이죠. 맞지? 자, 여기 Q에다가 얘를 싹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쵸. V, I, T가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맞지? 자, 요거를 해석하면 뭐다? 도선을 통해서 전하가 운반하는 총 에너지량을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떻다? 1주를 1V 곱하기 암페어 곱하기 세컨드가 된다. 이렇게 전기 에너지 정의가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소비전력이란 시간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러면 시간당 전압, 전류, 시간이니까 뭐가 된다? 전압 곱하기 전류의 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를 우리 전기 회로할 때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회로의 전구를 저항이라고 볼 때 전구 밝기, 각 저항에서 같은 시간 동안 발생시키는 열에너지 양의 비율, 이게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이 됩니다. 요게 소비 전력이에요. 즉 요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 자, 전력이 크다, 소비 전력이 크다. 무슨 소리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이 가능한 기계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기도 하다? 전기 소비도, 전기도 더 많이 먹는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공부할 때 책상에 스탠드 있냐? 책상에 스탠드 있죠? 선생님이 어릴 때 맨 처음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그 스탠드들이 전부 다 백열 전구였어요. 스탠드용 전구는 보통 60W짜리 이런 걸 썼습니다. 30W짜리 너무 어두워서 그렇고 한 60W? 최대 60W짜리 보통 그런 걸 썼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고등학교쯤 되니까 3파장 형광등이라 그래서 전구 자리에 이렇게 돌려서 꽂는 형광등 있잖아. 그게 나왔는데 그 형광등이 하나 25W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밝기는 60W짜리 백열 전구보다 훨씬 밝았어요. 이젠 리모델링에 아마 당분간은 갈아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집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화장실에 전구가 나가서 LED 전구로 갈아 꽂았거든요. 형광등 전구를. 8W짜리 꽂으니까 충분히 밝더라. 이건 무슨 소리다? 옛날 60W짜리 전구라는 거는 얘는 1초에 60줄씩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였고, 형광등이 25W다? 그러면은 1초에 25줄씩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거고, LED 전구 8W다? 1초에 몇 줄씩 쓴다? 8줄씩 쓰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30W라고 꽂혀 있거든, 요거 하나가. 근데 여러분들 아마 중학생 너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코로나 시작하는 초창기 때는 요런 모양인데 이게 LED가 아니고 양쪽에서 이 형광등 꽂는 것들 많이 썼잖아요. 그지? 그거 한쪽이 27W야. 두 개 꽂으면 54W예요. 근데 그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밝기가 어때? 거의 54W 쓰다가 30W만으로 써진다고, LED는. 그러니까 LED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다? 전기가 훨씬 절약되죠. 더 적은 전기로도 같은 밝기를 낼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느냐? 에너지가 효율이 좋거든. 봐봐. 일률이라는 건 일의 효율이었잖아요. 그러면 전력은 전기적인 효율이기도 하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같은 성능을 보이는데 와트 수가 작으면 전기를 적게 먹는 놈이죠. 맞지? 근데 같은 계열의 제품인데 와트 수가 크면 어떤 장점이 있다? 훨씬 더 밝거나 훨씬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물 펌프 같은 거. 분수대를, 이거 옛날에 한과형 기출문제였어요. 한과형 캠프 가서 푼 기출문제. 5W짜리 펌프랑 15W짜리 펌프가 있어요. 시민공원에 분수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쪽 펌프를 쓰는 것이 더 좋은가를 서술해봐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5W짜리 펌프랑 15W짜리 펌프. 펌프의 가격 같은 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5W와 15W면 전기는 누가 더 많이 먹는다? 15W가 많이 먹지. 그 대신에 무슨 장점이 있을까? 물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15W가 5W짜리보다 이론적으로 몇 배 좋다? 3배가 좋겠지. 그러면 봐봐. 조그만한 펌프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켜놔야 되는 장치라면 어느 펌프를 쓰는 게 좋아요? 5W짜리 쓰는 게 훨씬 좋겠지. 전기를 적게 먹으니까. 근데 딱 특정 시간에 그거 하잖아. 저기 여러분 혹시 거기 가봤어요? 다대포 낙조 분수? 저기 다대포 해수욕장에 가면 저녁에 분수쇼 하거든? 노래랑 같이 맞춰서. 그럼 막 물이 막 10m, 20m까지 쫙 뿜어져 올라갔다 떨어지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런 강한 힘을 내려면 펌프 힘이 세야 돼요? 약해야 돼? 세야 되겠지. 근데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건 아니잖아, 그 펌프를. 그런 거를 해야 된다면 어느 펌프를 쓰는 게 좋다? 15W를 쓰는 게 합리적이겠지. 이것까지 둘 다 고려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문제 만점자인 거야. 어느 게 전기료를 덜 내느냐,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이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직접. 조건들까지 만들어서 풀게 시키는 문제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비 전력 문제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전격 전압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다시 뒤로 넘어오면 될 거야. 자, 거기에 전격 소비 전력 혹은 전격 전압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인데, 스패드 잠깐만 켰어요.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220V, 사실은 200V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일본은 110V, 그러니까 100V짜리 전기를 쓰고 우리는 220V짜리 전기를 쓰거든. 자, 예를 들어 이런 전자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200V에 800W짜리 전자제품이 있다고 쳐요. 여기 요런 거 우리 전자제품 요런 것들 있잖아요. 뭐 에어컨이나 요런 것들 요렇게 밑에 딱 보면 적혀 있어요. 220V 냉방 3500W, 전격 냉방 소비 전력은 1070W, 난방은 4200W, 전격 난방 소비 전력은 1130W. 그러니까 쟤는 200V 1000W짜리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 그냥 에어컨으로 살살 쓴다면. 이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네. 얘가 더 성능이 뛰어나긴 할 건데 저거 잘 안 쓰잖아. 그죠? 자, 봐봐. 200V 800 같으면 얘가 지금 전압이고 얘가 전력이잖아. 그럼 우리 요 두 개에서 뭐를 구할 수 있게?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를 구할 수 있어요. 몇 암페어일까요? 그치. 4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봐봐.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네? 그럼 요 두 개에서 우리는 뭐도 구할 수 있다? 저항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요. 몇 옴? 몇 옴일까요? 네, 50옴이죠. V는 IR이니까. 근데 이 전자제품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은 얘만 안 변해. 얘는 전자제품이 가지는 고유값이니까 얘는 안 변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전자제품을 100V에다가 꽂으면 몇 암페어가 흐르죠? 얼마? 그치. 2암페어가 될 거고 2암페어가 되면 몇 와트짜리가 되지? 전자제품이? 출력이? P는 VI잖아. V 곱하기 I. 네. 200W짜리가 돼버립니다. 즉 무슨 소리다? 200V짜리를 100V에다가 꽂아 놓으면 출력이 몇 분의 몇이 돼요? 800하고 200인데 2분의 1이야. 4분의 1이 되지. 그럼 작동이 될까요, 제대로? 안 되겠지. 200V짜리 제품을 100V에다 꽂으면 출력이 부족해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까? 1번째 100V형 전자제품을 우리나라에 들고 와서 200V짜리 콘센트에 꽂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과부하가 걸리죠.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난다? 4배죠. 봐봐. 100V짜리 200V에 꽂으면 전력이 4배지. 전력이 4배라는 건 무슨 소리냐? 열도 몇 배 난다? 그 전자제품 퓨즈가 버틸까요? 타버리겠죠. 타서 끊어지겠지, 퓨즈가. 그게 작동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학원의 저 프린터기가 내가 요즘 제가 바꾼 뒤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썼던 거는 일제 프린터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는 뭐가 있었냐면 변압기가 있었어요. 트랜스포터가 있었어요. 200V를 100V로 떨어뜨린 뒤에 인생이. 요즘은 이 변압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전자제품 안에 자동으로 내장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200V 꽂으면 지가 알아서 200V에 맞춰서 가고 100V에 꽂으면 100V에 맞춰서 조절해서 작동을 시켜줘요.
그런 장치들도 있다. 요게 소비 전력입니다. 일단 요거까지, 요거 필기. 그 뒤에 전력량 설명 마저 할게요. 전력량, 워크라는 뜻에서 대문자 W를 쓰고요. 얘는 단위가 한글로 쓰면 좀 이상해요. 와트시입니다. 영어로 읽어야 좀 더 자연스러워. watt hour예요. 무슨 소리다? 네. W는 전력의 시간을 곱하는 단위인데, 여기 보통 우리 과학에서 시간은 무슨 단위를 써왔죠, 지금까지? 초 단위를 썼죠. 얘는 무슨 단위를 쓴다? hour 단위를 쓰는 거예요. 와트시.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적산 전력량계라고 여러분들 집 현관 밖에 있을 겁니다. 보통 이걸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부른다? 계량기. 정확한 명칭은 적산 전력량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전기를 달달이 얼마씩 쓰고 있는지 계속 누적되는 그 수치값을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집에 지금 예를 들어 아침에 전부 다 어디 간다고 나왔을 때 전기를 뽑는다고 뽑아도 전기를 자동으로 먹고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가르쳐줄까? 그 리모컨이나 어떤 전자제품 전원 버튼 있잖아요. 전원 버튼에 어떤 거는 이렇게 끄어져 있는 전원 버튼이 있고 어떤 전원 버튼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지? 이거 두 개 차이 혹시 아니? 오, 정답.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게? 네. 얘는 대기 전력이 없고 얘는 대기 전력이 있고예요. 무슨 소리냐? 쉽게 그냥 간단한 말에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 리모컨 없고 리모컨 있고. 봐봐. TV를 내가 전원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우리 리모컨에서 보통은 이제 적외선이나 적외선이나 초음파나 뭐 이런 정도 선에서 전파가 이렇게 나가요. 그게 우리 TV에 리모트 컨트롤러 단자에 찍히면 걔가 그 적외선 전파를 받아들여서 TV에 전원을 켠단 말이야. 그러면 TV는 뭐 하고 있어야 돼? 그치? 저 새끼가 지금 리모컨 전파를 언제 쏠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근데 가만히 기다리는데 에너지가 쓴다 안 쓴다? 쓰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진짜 수동식 있잖아. 선풍기 이런 거 그냥 버튼 누르면 돌아가고 버튼 떼면 안 돌아가는 거. 얘는 대기 전력이 필요 있을까? 없죠? 그런 거는 이렇게 전원이 돼 있어요. 차이가 있지. 차이 알겠어요? 사실 얘는 콘센트 꽂아놔도 별 상관없는데 얘는 그치 꽂아놓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조금씩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은근히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 진짜 많이 먹는 전자제품이 뭔지 아냐? 062예요. 와이파이 062.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 없든 와이파이는 어떻게 돼 있을 확률은 없다? 꽂혀있고 켜져있고 계속 전파 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추석이나 장기간 여행 갈 때는 꼭 와이파이 기계 콘센트 뽑고 전기 많이 먹습니다. 은근히 요런 건데 즉
얘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계산하는 문제로만 나오는데 요즘 중학교는 계산 문제를 많이 낸다 안 낸다? 많이 안 냅니다. 거의 안 냅니다.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와요. 시험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우리 집 냉장고는 예를 들어서 뭐 800W짜리입니다. 근데 얘는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고 우리 집에 10W짜리 LED 전구 5개는 하루에 각각 약 2시간씩 쓰고 있고 뭐 몇 와트짜리 예를 들어 2000W짜리 에어컨은 하루에 2시간만 쓰고 쭉 하면은 우리 집에서 하루에 얼마 쓰고 해서 하루에 우리는 얼마나 전기를 씁니다가 계산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이거를 30을 곱하면 뭐가 돼요?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쓴 전기의 총량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 총량 보고 우리 집은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입니다. 그거 계산하는 문제가 옛날엔 나왔었다고요. 그때 사용한 단위가 와트시 개념이고 그러면은 얘도 사실 에너지 줄이랑 다를 게 없죠. 근데 잘 봐봐. 1줄은 1V 곱하기 1A 곱하기 1S잖아. 이게 뭐다? 1W 곱하기 세컨드죠. 1W시는 1W 곱하기 hour잖아. 몇 배 차이다? 네, 그렇죠. 3600 차이죠. 1W시는 몇 줄? 3600줄이다. 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되고 맨 마지막에 에너지 전환 보조는 결국 뭐냐? 에너지가 바뀔 때 에너지 총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합니다. 에너지 총량이 바뀔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핵반응.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소. 근데 이거조차도 사실 요즘은 계산이 가능해요.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 있죠.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과학책 읽다 보면 되게 자주 보이는 공식 있잖아. 그지? 이 공식이 무슨 뜻이냐면 질량이 소멸하면 없어진 질량의 빛의 속력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뭐다?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바뀐다는 거야. 태초 우주 초기에 빅뱅이 터질 때는 에너지가 질량이 됐고 우리가 핵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면 질량을 뭐로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질량까지를 다 더한다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전체 에너지량은 일정하겠죠. 맞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이라는 에너지는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흘러가고 저절로 흩어진다는 소리잖아. 에너지가. 흩어진 열 에너지를 모아서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쓰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열이 발생하고 발생한 열은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다른 종류의 에너지는 A라는 종류의 에너지는 B라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데 혹은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열 에너지는 그 에너지만큼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 쓰는 열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절약해야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 이 단원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요거 칠판에 내가 추가로 적은 부분만 마저 필기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은 풀어보는 게 낫겠죠?
요 뒤에 보면 8번부터, 아니다. 16문제밖에 안 되네. 홀수 다 풀어보세요, 지금. 자,